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원래 재작년 말에 코로나 1인인데, 하나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배달 노동이고, 하나가 돌봄 노동이다. 나머지 일자리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다 줄어드는 형국인데, 유일하게, 아직은 기계가 혹은 과학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배달과 돌봄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더 극화됐을 뿐이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리고 증가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산업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의 주요한 일자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가장 많이 폭증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인식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직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문제는 작년에 과로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특히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또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라이더들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또 신종 직업이라고 얘기되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를 입고 있고 이제 막 플랫폼이 막 확장 국면에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 가사노동 파트에서도 장년층,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경기 질환 등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촘촘하게 이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현황과 상황 속에서 심각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거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연구조사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많이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 노동자들과 제도적으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위원회 소속 분들이세요. 아니면 사실 별로 관련도 없는데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주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후년에는 뭔지 국회의원회 상임위가 후반기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입법활동 제도 개선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의견들을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 토론회를 시발로 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된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벌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도 조금 더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변화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이런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신인류의 탄생인 것처럼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기존 노동자다. 근데 오히려 플랫폼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성을 배제당하거나 혹은 소외당하거나 이런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게 큰 문제겠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이 플랫폼 종사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름. 옛날에는 다 정규직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장님이 되신 아주 특수한 분들이세요. 절대 저는 사장님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서 약 100개 직종에 23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특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노동자는 약간의 속성이 다르긴 하지만 교집합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지만 노동자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이런 구조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낮은 소득 그리고 노동안전에 있어서의 소외 그리고 고용안정에서도 또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집단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사고나 과로사, 근골격 질환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면 택배 노동자는 작년 기준으로 약 5만 4천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예, 이렇게 지금 노동량 증가 비율인데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4천 명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회사 자료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작업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 및 결근율이 타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인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회사 자체의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왜 짧을까? 왜 이직률이 높을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규모가 뭐 전국적으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2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1위와 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을 하고 이게 독일계 자본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배민과 요기요는 우리나라 회사 아니다. 독일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딜리버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처지를 뒤에서 보시면 좀 당혹스럽죠. 이번에는 가사 서비스 영역입니다.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이분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심지어 특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일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모진 상황을 겪게 되는 이런 구조였죠. 그래서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도 아니고 특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해외에는 다 가사노동자법이 있는데 국내에만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가사노동자가 이렇게 많지만 아무런 보호 규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비영리 영역에서 우리 오늘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한국 YMCA나 우리 가사노동자협회에서 이런 가사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했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 남짓 플랫폼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이 비영리 영역에서 추구했던 안정적이고 1대1 갑을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고용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서비스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서열을 가르고 우열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 시장의 이제 교란 상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올해 우리 상반기 중에 너무나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사노동자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영역은 음주단속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적인 강력한 규제들이 계속 시행이 됐죠. 그래서 현재 최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17만 명이라는 큰 규모의 대리운전 노동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물론 우리 업체가 3,800개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한 구조여서 한 개의 업체에서만 콜을 받아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복수의 연합콜 정보를 온통 다 갖고 있는 이런 구조가 또 대리운전 시장에는 아주 독특한.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안전보건 규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라고 해서 2018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됩니다. 거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이제는 안전보건의 보호 영역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어요. 택배를 보면 썩 괜찮아요. 엄청 훌륭합니다. 전도의 방지, 적합장 청결, 분진의 흩날림을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들이 다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하역기계, 화물 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이탈의 방지 뭐 이런 것들 요 위에까지 보시면 이거 다 터미널 작업이에요.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해서 상차하기 전까지 작업들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라. 안 하면 혼난다. 이제 이런 규제가 담겨 있거든요. 심지어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중량물 취급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검진, 작업 개선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뭐가 달라졌는데 이러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설비들이 상품이 다 원청 거예요. CJ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선하라고 하는 의무를 누구에게 줬느냐? 대리점주가 해야 돼요. 자, 한 대리점에 택배기사 뭐 몇십 명 있는데 이 사람들 CJ 터미널에 가서 일하거든요. 근데 이 제도는 다 원청 설비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금 대리점주한테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황당한 규제가 있냐. 이게 되겠냐. 이게 굉장히 좋은 규제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의 규제. 그래서 정말 그림의 떡인 상황인 것이 이 28년 만에 정부 개정 아니라고 하는 녀석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라이더는 별거 없어요. 오토바이 안전 관리만 잘해라.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것을 위한 사업주의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 액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라이더와 대리 운전의 그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관리 주체가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의뢰를 업무받는 사람 또는 아주 압도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배민이나 요기요는 가능하죠. 거기를 주로 거기서 받으니까. 근데 대리 운전은 불가. 여기는 그래서 책임져 줄 주체도 없어요. 이렇게 옵션이 딱 달리면서. 그렇다면 다수가 이용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겠죠. 아니면 걔네들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규제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재기능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엉성한 형태로 운영되고 규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들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또 가사노동자 협회나 YMCA나 이렇게 비영리 기관들의 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빠르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답자 연령을 보시면은요, 라이더가 제일 젊으세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택배, 퀵서비스, 가사관리. 그래서 특히 이제 장년층의 여성이 이제 가사관리에 대부분 여성이죠. 뭐 택배에서도 여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거의 남성이 양적으로 큰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업무 분석을 보니까 지금 이게 첫 직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이. 그래서 라이더의 경우는 30대 중반에 진입을 해요. 지금 이 시장에. 그리고 택배는 30대 중후반, 퀵서비스는 30대 중반, 가사노동의 경우는 50대 초반, 대리운전도 30대 중반. 그래서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한 사례들입니다. 아니면 여성의 경우는 처음일 수 있죠. 전업주부 뭐 이렇게 계시다가. 그래서 이 직장이 정말 좋아서 좋은 데로 옮겨온 곳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더 촘촘히 봐야겠지만 대부분 좋은 직장이라 그러면 뼈를 묻는 직장이잖아요. 처음 학교 나와서 딱 들어갔다가 아유 좋아 그냥 평소에 여기서 그냥 철밥통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참 좋은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노동시간입니다. 라이더 퀵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에요. 그리고 택배 11시간. 가사관리는 8시간 안 됩니다. 대리운전은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성 가사관리를 빼고는 다들 굉장히 긴 시간을 노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 주 근무일은 얼마냐? 보통 우리 가사관리 노동자들을 빼면 6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 주간 노동시간을 체크했는데요. 라이더는 60시간, 택배는 62시간, 가사관리는 30시간이 안 돼요. 30시간이 안 되면 또 단시간 노동자 이래가지고 모든 조건에 다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대리운전은 여기도 거의 60시간입니다. 그나마 땡큐인 것은 제가 작년 이맘때 택배 노동자들 노동시간, 주간 노동시간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71시간 나왔어요. 10시간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1년 투쟁한 성과. 아니요. 그때는 우체국 택배가 포함이 안 됐고 이번에 포함이 많이 됐어요. 아,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주 5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아직도 못 줄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70시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제 말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70시간인 것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가사관리 노동자들을 빼면 여전히 이제 그냥 쓰러져도 지금 산재보상보험 기준이 주당 60시간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산재다 이렇게 승인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뭐 바깥에서 뭐 땡볕 맞으면서 일하죠. 뭐 힘든 거 들죠. 이러니까 주당 52시간이 안 돼도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지면 산재로 승인이 되는데 지금 이런 형국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로노동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 확보 가능합니까? 전혀 없다는 집단이 없다. 이런 집단이 약 80%. 그리고 근무 중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여쭤봤더니 못 먹는다는 집단이 34%나 돼요. 그러니까 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을 못 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간단히 해결한다는 집단도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이 내가 소화하기에 적당한 수준이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이 매우 과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계시고 가사관리의 경우만 약간 과한 거나 적당하거나 이 수준에 이제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간 자체가 길고 휴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내가 감당하기에 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용 불안은 얼마나 느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무려 70%가 넘네요. 70%에서 불안하다고. 이렇게 많이 일하면서 왜 도대체 고용이 불안할까? 이렇게 이유를 여쭤봤어요. 일단 고용 불안이 제일 심각한 집단이 가사관리는 약간 있지만 중간 정도에 이르고 지금 2.5가 중간이거든요. 여기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집단들입니다. 고용 불안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고객 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이쪽 분야로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확보했던 물량이 계속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혹은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겁나 더 해도 예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거나 혹은 후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성과이고 매출로 바로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나 회사가 압력을 행사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말을 안 듣는다든가 뭐 옵션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준다든가 이러니까 그만하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용 불안의 주요 요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 수가 감소해서 힘들어요. 이런 집단은 퀵, 가사, 대리운전 이런 집단들로 나타나고 인력이 많이 유입돼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라이더, 퀵, 대리운전. 그리고 수수료 인하가 문제예요. 라이더, 퀵, 대리운전.
회사가 막 계약해지를 종용해요. 뭐 이거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운전하고 퀵서비스 집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내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데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소득이 발생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소득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거의 80%가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요?를 뒤에서 계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득이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 또 약 80% 가까이에서 어렵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생활이 제일 어렵다라고 대부분 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리운전 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거의 뭐 생활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봤어요. 자, 우리는 뭐 자영업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수수료에서 내가 직접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라이더 쪽에서는 총 매출에서 총 지출 제한이 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택배는 좀 낮네요. 네,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가사관리 노동자들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제 어머니가 받는 용돈이 100만 원이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용돈을 노동을 해서 버시는 용돈이죠. 이건 생활이 아닌 거죠. 근데 대리운전도 무지 깝깝한 게 120만 원. 이거 갖고 생활 되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사실 부족한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돈인데. 노동시간은 주당 60시간을 일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가사관리는 노동시간 자체도 적긴 하지만 뭐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안전보건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느냐. 자, 아까 정말 특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적용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 떡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을 받아라.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혀 없다. 사인만 받았다. 뭐 이런 집단들이 이제 압도적이거나 혹은 한 번 정도는 들었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여기 특징적인 게 가사관리 노동자들은 전혀 없다는 비중이 굉장히 낮죠.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아까 비영리기관에서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플랫폼 주장하셨군요. 네. 아니 저 신입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추거나 이제 신규 관리사들은 이 시기 때문에 대리운전은 죄송해요 지우잖아요. 자 그러면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번 이상 이제 받으신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우리 가사관리 쪽에서는 80% 되는데 교육을 받은 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도움이 됐대요. 50% 이상에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필요성이 설명이 되는 거죠. 법에서도 하라고 한 건데 안 하고 있지만 그나마 받은 쪽에서는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강사가 상품을 팔고 갔대요. 상품을 팔러 온 건지 교육을 하러 온 건지. 저희 소문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업무상 제 1년 경험률은 64%에서 제를 이룬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퀵서비스 심각, 라이더 심각, 택배 심각, 대리운전 심각, 가사관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하게 다치고 아프구나, 병드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거나 이제 병들거나 다치신 분들에게 그래서 며칠 정도 치료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재 재해율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 비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결과인데
여튼 그래서 이분들 중에 4일 이상의 비중을 보니까 42%. 그러니까 살짝 다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아프거나 좀 며칠 쉬어야 되는 구조 수준에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산업 재해율하고 비교하면 비교 불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리젠티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노동부에서도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혹은 막 너무 막 힘들어서 오늘 회사 하루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돼. 이걸 이제 프리젠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티즘은 이 노동자의 건강 상태,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어요. 굉장히 많이 가고 좀 쉬고 싶은데 못 쉰다. 제일 많은 거는 돈을 벌어야 된다.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면 자기 일당의 한 2.5배 정도 벌금을 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다른 택배 기사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고스란히 근데 내가 버는 만큼 주면 안 와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이상 2배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난 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고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뭐 누가 대체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돼. 이런 경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라이더는 안 잡으면 되지만 그래도 손실은 있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동료가 좀 해주기도 해요. 근데 동료가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제 것 좀 더 해줘? 그러면 확 짜증 나죠. 그러니까 동료가 한테 미안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죠. 일이 많아서 회사 눈치가 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프리젠티즘의 이유로 나타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몇 번 받았습니까? 이거거든요. 한 번도 안 받았다가 30%예요. 이분들은 병을 키우시는 거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들을 놓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50%가 넘게 안 받거나 한 번 정도 지난 5년 동안 이런 것이고 그나마 이제 제대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나머지 영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50%가 넘는 비율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못 받거나 안 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하나 또 문제로 제기됩니다. 근골격 질환에 대한 뒤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다 우리가 몸 쓰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2, 3, 4, 5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적시를 한 거고 이런 작업이 현행법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다 겪고 있는 50% 이상. 그리고 이 작업은 2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을 써서 90%가 그래서 다 환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는 뭔가 문제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괴롭힘 경험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걸 몸만 쓰느냐 감정도 써야 돼요. 욕도 먹고 스트레스도 겁나 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 구조인데 무리한 그 근거도 없는 뭐 이거 쓰레기좀 갖다 버려주세요. 배달 갔더니 뭐 이런 요구라든가 뭐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계속 빨리 이런 갖다 이런 게 경험이 1년 경험률입니다. 60%에서 나타나고 있고 인격 무시 헬멧 벗어 우리 아파트 들어올 때는 헬멧 벗어야 돼. 택배? 네가 왜 엘리베이터를 타? 계단을 올라가? 뭐 이런 거죠. 책임 떠넘기기. 이것도 경험률이 과반이죠. 언어폭력, 욕먹는 거죠. 신체폭력 경험률도 딱 16%에 이르고 있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남성들도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예요. 자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 뭐 다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리한 요구나 빨리 하라는 답변은 대부분 고객들이 발생시키고 있고 인격 무시 역시 고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는 좀 달라져요. 이제는 회사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 그거 네가 배송하다가 뺀 거 아니야? 네가 엎은 거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가짜로 물건이 없어졌어요 라고 신고하면 그것도 네가 해. 뭐 이런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이런 문제. 요 고객이 많이 합니다. 근데 대리점에서도 하고 플랫폼 회사에서도 해요. 이건 더 나쁜 거죠. 여긴 그렇다고 치고, 물론 그렇다고 칠 수는 없지만, 폭력, 신체 폭력의 경우도 고객이 압도적인데 대리점이나 플랫폼 회사도 있다. 네, 뭐 사이즈가 작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빈도는 어떠냐? 네. 약한 요구일수록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폭력성이 강할수록 띄엄띄엄 일어나지만 폭력성이 소위 말해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녀석들은 굉장히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건강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근골 질환이 제일 심했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그러니까 고용 불안에 대한 아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괴롭힘을 계속 겪으면 우울하고 불안해지죠.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상습적으로 겪고 있었다. 피로 굉장히 심하게 호소했고요. 소화장애, 과민성 증상, 그리고 남성 질환,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들도 이제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선행연구나 또 저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 대책으로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근이죠! 이런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게 1.2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동의 수준이 높은 녀석인데 그게 뭐냐? 국민 의식을 좀 변화시켜주라. 아까 보시면 닥달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인격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객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7번이 여기 안 보이는데 국민의식, 소비자의식을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민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요구도가 가장 높았어요. 회사도 짜증나고 대리점도 화가 나지만 사실은 소비자들 너무 힘들다. 화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 수준이 높았어요. 일단 중량물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2인 1조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대리운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몰고 가다가 주치자한테 맞고 막 돌아오는 방법도 없고 퀵보드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사망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러면은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종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기본급의 플러스 알파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아파도 기어서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건강검진 받을 시간도 없다. 이거 그래서 유급병가제, 유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요구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개선해야 될 지금 과제가 직종별로도 막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소외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혹은 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이런 모든 상당한 영역에서 뭔가 중국적인 개별 직종들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국민 전체와 함께하는 인식 개선 노력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